예, 오늘 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 역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사를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요즘 돌아가는 세태가 아주 기가 막혀서.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일어난 지 한 보름이 넘어가죠. 한 달 되고 지금 헌재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요즘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랄까 그런 게 이제 해소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왜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한데, 최근에 비상계엄 전에 그 타임라인을 쭉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는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의외의 그 아주 유의미한 그 일들이 있어서 화도 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좀 다루지 않으면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해서 오늘 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역사 지금 할 기분도 아니야. 괜히 고상하게 그거 해봐야 요즘 시국에 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나중에 그럼 미루고 1, 2, 3 비상경 그리고 요즘 탄핵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 그리고 선관위 털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요즘 부정선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꾸 부정선거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전 그런 데에서 솔직히 무게를 두고 싶진 않아요. 부정선거는 제대로 개선을 하면 되지. 다음 선거서부터는 사전선거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부정선거 이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블러핑이야.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또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를 갖고 있으면서 그 정치 판도라든지 정치 우리나라 모든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스모킹은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부정선거를 처벌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아유, 그거 한국인들 아니야. 그건 하수들이라는 얘기고, 한국인들 아니야. 한국인들이랑 침착하게 보면서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제도인 개선이 되나?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전선거를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유 대한민국, 그거는 장돌뱅이들 코인팔이 하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제목은 뭐냐면 1, 2, 3 비상계엄은 한중전이다. 그리고 저들은 미끼를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거 한번 내용을 보면, 우선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인간들인가 한번 봅시다. 지금도 아직도 아무래도 역사하고 시사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제야 역사를 쪽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제야 역사. 의외로 이 제야 역사계 보니까 중뽕들이 많아. 거의 내가 보기엔 중뽕이야. 그럼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어떻게 돼? 이거 보세요. 1972년 중공을 방문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런 닉슨의 손을 잡고
질질 짜고 있는 목태떡의 모습이야. 보세요. 질질 짜고 있지. 그럼 중국 공산당이 실체는 뭐예요? 부역자입니다. 부역자. 부역자. 그러면서 또 얘네들은 뭐하냐? 딴 데만 일차. 이건 지난 강의, 제 역사 강의 쭉 따라오신 분들은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 세계 질서, 고대에서부터 현대의 질서의 모체, 요체가 이런 형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코어, 중국이죠. 코리아, 다이너스티, 황제국, 엠파이어, 제국.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핵 무기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핵심 국가가 뭐, 세계 국가죠? 미영포, 미국, 영국, 프랑스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난다고. 이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제국, 우리가 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가지를 그냥 5가지 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에 뭘 제시를 했습니까? 양계론 제시를 했잖아요, 제가. 우린 부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비계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선비계 세상이고 우린 부역이고, 그 조선은 선비계로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선비계는? 그럼 지금은 어떤 세상이야? 조선이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아직도 이해를, 제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 분들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든지 말든지, 아니, 말이 필요 없잖아. 이게 선동이야. 계속 내가 얘기할 거야. 이거 계속 기회 있으면 나 얘기할 거네. 붉은색, 황금색, 푸른색, 이게 어떤 의미를 띠는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부역자가 있다고 항상 물어보는 거야. 부역자의 공통점이 뭐냐? 천민시간을 부정한다. 그래서 제 강의 그 모토 중에 2번째가 뭐예요? 역사를 부정하는 주사파의 방면. 내 소명으로 보겠다고. 천민시간을 부정해. 그럼 뭐예요? 주사. 내가 역사야. 역사의 기록의 주체는 누구야? 왕이죠. 내가 왕이야. 그리고 천민신을 전제로 하면 왕의 위치는, 지위는 어떻게 돼요? 거의 제사장이죠. 살아있는 하는. 그러니까 주사가 얼마나 한심하고 우리 그 살아가는 이 사회 해악이냐면, 내가 왕이고 내가 역사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늘이야.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 열심히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파. 응?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어느 정도 오셨잖아요. 살아내셨잖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역사가 힘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세계 질서가? 아니던데, 나는? 누가 힘들게 해요? 사람이죠. 요즘 관계를 못하겠어. 원만한 관계를. 왜? 인간들이 이상해져, 더. 너도 나도 내가 역사고, 너도 나도 내가 왕이고, 너도 나도 내가 하늘이야. 그런 인간들이 지금 완장찬 발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성층부의 딸을 틀고 이제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해요.
자존심 상해 안 해요. 아파. 그래서 내 역사 시사 이 변속관을 하나 차린 겁니다. 아무튼 요 도표는 아주 그냥 기회에 있을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말이 필요해요. 선동이야. 그리고 코리아 찾는 분들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암묵적 신사협정이라고 해서 우리 세계 질서의 요체가 자꾸 얘기하는데 뭐 중국은 어디서 찾나 이런 그 병신 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은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역사를 요즘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뭐죠? 나름대로 이제 골문을 싸서 어떻게 그 PPT 작성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 사람 맥이 빠져. 이 정도로 지금 지난 80년대 그 한당오기가 86년에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역사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들이 나가고 있지가 않아요. 뒤로 가고 있어요. 뒤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봉건시대 살고 있어요. 봉건시대를 그뿐이 아니야. 예배당 됐어. 좌우로 나눠가지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알아. 그냥 삿대질하며 싸우는 그 재미로 살아. 그러니 참 아무튼 이 세계 질서의 요체 구도를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그 사건들을 내가 한번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요. 2024년 9월 22일입니다. 한정위원연맹 대표단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정위원연맹 지금 트럼프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죠.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중국 때리기. 아주 센 맛. 중국 때리기. 시진핑이 지금 오줌 질질 싸고 있죠, 지금 무서워서. 근데 이 와중에 한정위원연맹 대표단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중국 방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양국 의회 교류를 가만히 있어봐. 중국에 의회가 있나? 응? 중국에 의회가 있어? 얘는 공산당인가? 지금 장난해? 말장난해? 양국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한 우호 소조 격상 분과위원회 구성 실무 한라인 구축 상시적 협력 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리가 제안했다는 거야. 김태년이란 인간이. 민주당은 양샤오차오 중한 우호 소조 조장은 한국 측 제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22일입니다. 9월 22일. 그렇단 말이죠. 요 인간들, 면상들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이쪽은 아마 국힘 같은데? 윤상현이 있네? 짠물 인천에 터질 때가? 요 인간도 내가 좀 본 것 같아. 이름을 잘 모르겠다.
여기 김태년이 있고, 여기 누구야? 아, 김준영이. 이 인간은 완전히 떼는 것 같아. 그죠?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아무튼 물건들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한중이용 연병 한번 살펴보세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이후 10월 8일 날 중국이 그 발표를 하는데, 내년 예산도 올해 중국 이딴 부양제, 한국이 최대 수입?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땡겨 쓴다는 거야. 중국이 부양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중 예산 조기 투입을 이라는 이제 강수를 내는데, 정작 시장을 키우는 어떤 추가 부양책은 없다는 거죠. 당연하지. 아니, 중국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기억으로 2008년인가? 7년인가? 내가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지은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보고 재밌더라고. 그때 내가 로스차일드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은 거지.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책 재밌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왠지 국뽕스러운, 중뽕스러운 그 냄새가 나더라고. 난 처음에 그거 보면서 그 지인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봤다.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애더라고. 근데 2007년, 8년 그때 우리 사회에 뭐 어마어마한 중국 투자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인천 성도 국제 그 도시인가 그래가지고 중국 그 인천 투자범도 있었고 어마어마했어 그때. 뭐 인천 아니 뭐 중국 투자 뭐 절대 컨설팅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중국 그 입만 열면 중국이었어 그때. 그 이만 법대지. 그리고 2008년인가 9년 외환위기 있고, 그리고 인천 성도 그 국제 도시는 이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스물 얘기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느낀 게 뭐냐, 투기꾼들이구나. 투기꾼들 때문에 저거 그렇게 됐구나. 그랬는데 아무튼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박근혜 때 진중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구만. 이것이 아무튼 2008년 그러니까 그때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세계 강대국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난 물어보는 게, 중국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나요? 산업? 아니 없던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있잖아. 뭐 소니, 뭐 미쓰비시, 자동차, 뭐 전자, 옛날에 뭐냐 뭐 전자제품, 기술. 어떻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기술력 아닙니까?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 소니의 그 디자인은 스티브 잡스도 평가를 해줬잖아. 그 뭐라 그러지? 미니멀리즘? 그 디자인. 거기에 영감을 받아갖고 지금 아이폰 그 디자인에도 채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 그런 게 생각난다. 근데 이 중국 하면 뭐 따라오는 게 뭐 있어? 우리 집에도 보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긴 있어. 근데 아니 품질 보고 하나? 쌍계 비스트이라고 하지. 그죠? 쌍계 비스트 그 개념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중국이 강대국이지? 그러니까 이딴 부양책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빚이죠. 빚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얘네들은. 부양책도 없어. 시장을 키우는 부양책도 없어. 얘네들 빚내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얘네들 사회 간접다 자본에 투자를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또 11월 8일
11월 5일 그 트럼프 대통령 직접 당선되고 이후에 또 발표를 합니다. 5년간 2천조 원 투입한다. 대규모 부양책. 이건 또 뭐야? 그리고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어디에 대해서 9개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정책을 한다.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는데 뭐 느낌 온 거 있어요? 내 느낌이 오던데. 이거 뭐냐? 돈 세탁이지. 자금 세탁하겠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은 영락없는 전형적인 부역자, 콜라보레이터. 부역자라고. 또 동시에 얘네들 뭐한다? 중국 공산당 애들은 딴지만 1차. 응? 근데 여기 한국이 꼈어. 제일 가깝네? 그 한국을 뭐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금 세탁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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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자, 10월 8일, 9월 22일, 10월 8일, 11월 8일. 그럼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이 없을까? 여러분? 응?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이 일련의 타임라인과 무관할까? 응? 과연? 무관할까? 아니죠. 난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좀 봅니다. 뭐 요즘 뭐 부정선거도 나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난 이게 요즘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고 그 타임라인을 짜보고 살펴보면서 나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맞죠? 근데 이런 일은 솔직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70년대 굉장히 한 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완전히 촉보 영화 하듯이 정광석화 같은 정책 결정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단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71년 무슨 일이 있었나 볼까요? 닉슨 쇼크라고 하죠. 금본위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본위제가 폐지가 됩니다. 월남제는 이제 발 빼고, 그리고 73년에 무슨 일이냐면, 그러니까 근본위제의 기본이 고정환율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위제를 이제 포기를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변동환율제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73년도에. 그럼 72년도에 우리나라는 무슨 조치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유신을 사용. 여러분이 독재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유신 정부가 이때 탄생이 돼요. 정광석화처럼 10월 17일. 72년도 우리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초반만 해도. 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정부는 경제적으로 대북 우위를 점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수출도 늘고 그때 돈 버는 게 아주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경제가 우리가 앞섰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71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김대중이 누르고 이제 그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고, 그리고 72 그 대북 그 체제 우위에 점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우락 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김일성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와서 남북 회담 뭐
그리고 그해 말에 정상회담도 계획이 돼 있었다고. 근데 10월 17일 갑자기 유신당했다. 그리고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이 황장엽의 주체사상을 모토로 1인 그 취재로 아주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재, 유신 독재 정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 공화국이 과연 독재 때문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72년 유신 단행을 하고 고종 환율제로 그냥 묶어버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네? 변동 환율제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돼야 좋댔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망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현대사를 보는 시각들은 이제 바꿔야 돼요. 박정희 정부 하면 무슨 입에 달렸어. 아주 군사 정부 하면 독재. 그런 개돼지 같은 삶에서 이제 벗어나셔야죠. 그리고 유신을 왜 했냐 그러면 거의 똑같아. 유신 아셨죠? 그리고 76년에 보면 지금의 환율체제라고 할 수 있는 킨스턴 체제가 출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75년 또 정광석화와 같은 정책이 발표됩니다. 이게 뭘까요? 종합금융회사를 출범시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계 정세, 금융 환경에 그 당시 우리 정부, 박정희 정부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를 했어요. 국제적으로 세계 시장이든 국제적이든 어떤 욕바지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기업,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했다고. 다치지 않게. 종합금융회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킨스턴 체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외채를 빌리려면 신용평가를 부채비를 보고 경영비를 보고 그런 거 보잖아요. 지금 한 단계 더 나가고 ESG도 본다 그러는데, 근데 그 신용 등급에 맞출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채로 돌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8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영 용어가 있죠. 재무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그걸로 들어갔어.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포기할 수가 없죠. 부채에 힘이 많다고. 부채 비율을 낮춰라 할 수가 없어요. 왜? 투자 기회가 있는데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인 자본으로 할 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의사결정을 했겠냐고.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또 기업의 편의를 봐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했다고. 종합금융회사가 뭐냐면 대신 결제를 해준 거야. 외채 조달 능력이 없는 기업들 대신해서 대외 결제를 대신해줘요.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부실 채권도 인계도 하고, 양도양수도 하고, 그걸 팩토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종합금융회사 한 4개인가 5개인가 아주 정부 차원에서 아주 출범시키고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잘 운영됐어요. 그러니까 기업 편의를 봐준 거죠.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이거 안 했으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 다 망했을걸? 보호를 했다고, 결국. 지금 박정희 정부의 그 힘도. 그리고 보세요. 연도를 쭉 한번 보라고. 정광석화 왔잖아. 아주 그냥 미리 대비를 하죠. 해서 그냥 확 밀어붙이잖아. 마찬가지로 22일 한중위원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10월 8일 중국 내년 예산 성결제 부양책을 발표해요. 아주 대놓고 자금 세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11월 8일 5년간 향후 5년간 2천조 원 부양책 발표, 1년간 한국 1년간 불비자 발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무관하다고 이게 과연? 응? 무관하지 않죠. 야, 그러면 비상계엄 관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게 12월 3일 담화문을 한 두 번인가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뭘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상황을 되새김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 뭐라고 했죠? 이건 명백히 위법한 계엄 선포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모아요. 국회의사당. 그때 몇 명 모았죠? 국민의힘 18명. 나머지는 어디 갔지? 짱박혀 있었지, 당사에.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얼씬 안 거렸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2024년 12월 7일 사과声明을 발표하죠. 그날 그 탄핵 그 표결이 있었죠. 결론 이제 부결됐지만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부결되고 나서 그 독대를 했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고려하는 얘기가 이제 걸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기 퇴진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민주당 신났지? 깽가리치고 난리 났죠. 그죠? 조기 퇴진. 야, 윤석열 조기 퇴진. 야, 우리 벚꽃 대선할 수 있어. 이재명, 유재명 그때 당황해하는 모습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 이거 이러다 나중에 말 바꾸면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론은 어땠습니까? 거의 뭐 기정사실로 했지.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조기 대선 난리 났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돼요? 배신자로 당연히 지키지. 무슨 거치대 하면서. 그리고 2024년 12.12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너희들 이러기야 나 싸울 거야. 탄핵 불사 여러분 믿고 나 싸우겠습니다. 탄핵을 불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 뭐라고 그러지? 탄핵 찬성. 12월 7일 날은 부결로 이제 당론을 정했잖아. 갑자기 탄핵 찬성을 해. 이게 뭘까? 이제는 난 알지. 이거는 이제 지난번 강의 내용인데 이번 12월 3일 비선계엄 그리고 12월 14일 탄핵 가결은 이모화변이다. 현대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 봐. 6번 6번 봤어. 와 3명밖에 3명밖에 열 쳐봐도 안 받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 노름에 지금 빠져 있어 지금. 누구 편 누구 편. 영저 임화 화변을 다시 한 설명을 하면, 지난 1776년의 역사적 의미라는 게 동영상에 다뤘던 것과 같이 역사는 영조대왕, 시호는 현효 대왕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효를 보여주고 나타낸 대왕이다. 현효 대왕인데, 영조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천재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그 관련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영조는 또 특히 그 태생적 열등감이 있었고, 또 권력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론의 이제 도움으로, 노론 세력의 도움으로 이제 왕의 겨우겨우 등극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직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직감을 하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자기의 후회를, 담보를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지. 그걸 아들한테 볼 수 있을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는 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효는 뭐라 그랬어요? 내리사랑이 있어요. 내리사랑. 동시에 윤회 사상이 반영된 글자라고 했습니다. 윤회 사상. 효는 결국 내리사랑. 그래서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보다는 사도세자의 손자에게, 자기의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의 후사를 맡길 어떤 세력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런 데에서도 확실하게 그 후사를 받을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 심리가? 응? 그리고 자기의 손자는 내리사랑이었죠, 효가. 자기 손자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보는 거라고. 응? 손자는 그냥 손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나야. 또 다른 나를 통해서 나를 이어가고 싶자 하는 그 욕망이 생기는 거라고.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생각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만큼 절실하고, 그런 영조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고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사도세자의 죽음, 뒤주만 생각나지? 어? 그 영조는 뭐 또라이라며? 아니, 그럴 거면 교육을 뭐하러 받냐? 학교는 뭐하러 다니고? 학교 다니지 마. 평생 그냥 이미지 되새기만 하고 살 거면 뭐하러 교육을 받아요? 사회생활을 뭐하러 하고, 책은 뭐하러 보고. 사건을 보라고, 사건. 그 역사라는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건이라는 현상과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총체가 라고 할 수 있는 사고로 둘로 나뉜다고. 그래서 사건은 사고를 낳고 사고는 사건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뭐예요? 흐르지 않죠. 왜? 시간은 사건이기 때문에. 왜 사건을 봐야지. 왜 뒤주를 생각하고 그래? 뒤주는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를 만들면 돼. 사도세자의 죽음. 아니, 꼭 굳이 뒤주에서 죽으라고 먹기서 다른 방법으로도 죽을 수도 있어. 왜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을 하나의 충격파로 던진 거야. 그 퐁당퐁당이라는 동요에 나오듯이. 돌을 던진 거라고 조용한 개울가야. 돌을 던진 거야. 퐁당. 그럼 진동이 생기죠? 파동이 생겨요. 파동이 전달이 돼. 반응이 오겠지? 어떤 반응이 오는 걸 보는 거야. 18로 어떤 반응을 본 거야. 김조승이 보이네? 안동 김씨의 수장. 안동 김씨의 수장 김조승이
실존 인물이 누군가를 내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해요. 그리고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을 합니다. 그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상황, 용조의 입장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지금 물리통치라는 정치 미학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여건이 아니야. 지금 그만큼 절실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영조였다고.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벽파?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면 결국 영조는 어떻게 돼요? 부정당하죠. 벽파를 선택할 수가 없지. 그죠? 결국 시파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영조 사후 이후에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른바 외척 시대로 들어가죠. 거기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있고 김조선 아니야. 다 이렇게 흐름이 보이잖아. 이렇게 시파.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해보자고. 이거 영락없이 현대판 이마화병이라고 봐요. 12월 12일 그 연설문을 통해서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이제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한동훈 뭐라고 탄핵을 찬성한다고. 탄핵을 찬성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 탄핵을 불사하겠다 이럽니다.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그에서 어떤 반응을 보냈어요? 회기 살라미 작전으로 해서 매주 탄핵 그 표결을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내고 있지.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계속 부결되고 대통령직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됩니까? 계속 퇴진, 조기 퇴진, 벚꽃해서 이런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탄핵을 찬성하자. 그럼 이 내용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지. 그거 반대지. 아니야? 그 한동훈 친미파야 아니야? 친미파인 건 세상에 좀 다른 거고 영락 없이 이모화변하고 똑같잖아. 아니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응? 그 이재명을 보자고. 얘는 겉으로는 탄핵을 했어요. 근데 제 입으로 먼저 탄핵을 하자고 그 자기 민주당원들을 리더 했나? 얘는 그런 적 없어. 아니 탄핵하면 얘는 깜빵 가야 돼. 왜 탄핵하면 시간 끌잖아. 그 전에 얘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와요. 그것만 해도 얘를 날라가. 얘는 탄핵을 원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뭐야? 겉으로는 등 때밀려 쓰인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벚꽃 대선이 당연히 그보다 더 빨리 4월, 3월 말, 4월 초. 얘는 빨리 대선하는 게 목표야 지금. 아니면 죽게 생겼어. 그렇잖아. 이재명은 친중파인 거 알고 계시잖아. 응? 얘는 대놓고 쉐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 영남내 현대판 그거 아닙니까? 이모합이야. 이건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이라는 그 양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미시적으로 살펴보자고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 한동훈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죠. 이번에 한동훈 대표 사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그 대표를 지금 몰아낸 거지. 맞죠? 한동훈 반대파가 보세요. 똑같잖아. 탄핵을 반대해. 얘네들은. 그러면 결국은 똑같네. 이재명하고 송내가 조기 퇴진 벚꽃 대선이냐?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똑같잖아. 그 얘네들 친중파네?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이 판때기가 안 보여. 이래도 2만5이 아니야? 현대판? 아이고, 환장하네. 환장. 결국은 비상계엄 관련 타임라인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한동훈의 그 위협한 계엄이 각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스무고개 게임을 한 거야 지금. 미끼를 던지잖아 지금. 툭툭툭. 지금 불가피해. 조기 퇴진 불가피해. 조기 퇴진 복고 대선 미끼 하나 툭 던지고, 그리고 12.12 그 성명세는 45년 전 45년 전 기념 성명세. 탄핵천성, 탄핵하자. 미끼를 툭툭 던지잖아. 결국 저들은 어떤 미끼를 던졌습니까?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지.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저들 배 아파. 결국 저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어떤 미끼를 던졌어? 물었잖아. 결국 국민의힘 내의 샤이쉐쉐. 얘는 쉐쉐들, 일명 따개비. 미끼를 물은 거지. 아니야? 맞잖아. 봐. 이재명하고 한동훈 반대파는 한통속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특히 우파바닥에 있는 양반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지금 서로 배신자네 뭐네 싸우고 있는 양반들, 보시라고. 언제까지 놀아날 거야? 얘네 한통속이야.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국민의힘 우파바닥에. 한동훈 무슨 거치대야 하면 배신자겠냐, 한동훈 없어도 우리 이 똘똘 뭉쳐서. 어이구, 그래. 제발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 똘똘 뭉쳐하고 나가. 정당 하나 차리든지 뭘 하든지 해. 비겁하게 어디 붙어있지 말고. 대한민국이랑 배로 비유하자면 따개비가 뭐야? 물속 배 밑에 달라붙어가지고 골칫덩어리라면 그게. 그것 때문에 배 다 썼고, 청소하기가 그것도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거 완전 따개비야 얘네들 하는 행동들이. 샤이쉐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라리 대놓고 쉐쉐 하잖아. 아시겠어요? 이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국 국민의힘 내의 샤이쉐쉐, 일명 따개비들은 미끼를 문 격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 버리려고. 나 버릴 거야. 어차피 지지하는 정당도 없지만 난 세력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리고 앞으로 일단 버리고 나서 끌고 갈 남은 세력을 지지는 둘째치고, 야단 칠 거 있으면 그쪽에 야단 치고, 조언할 거 있으면 제안도 하고, 그렇게 갈 거라고 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리려면 버려야 돼. 보세요. 유권선당 이재명 만나 대통령제 변경 필요, 계엄론이 제안, 대학 선언회라며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통속 아니야 얘네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권선동, 우리는 너희부터 해산하고 싶어. 듣고 있나 권선동? 이재명? 우리는 너희부터 해산하고 싶다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웃기고 잡하든. 대한민국은 입법부 독재 국가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맞잖아.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공화국이야. 입법부 독재공화국이야 지금. 아무도 지금 견제를 못해.
국회 해산권도 없어.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지켜보고 저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돼. 이것들 다 권성동, 이재명 듣고 있나? 우리는 너희부터 해산하고 싶어. 말 조심해. 이것도 한통속 맞죠? 얘도 한통속이야. 그리고 지금 언론들 지금 난리 났지? 미쳤죠 지금. 거의 뭐 내란을 몰고 가고. 지금 내란은 누가 벌이고 있는데? 우파바닥에 있는 채널들도 뭐 거의 뭐 벚꽃에서는 얘기하고 지금 다 탄핵 인용하고 뭐 벚꽃에서 얘기하는 채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얘네들 뭐야 그러면 결국. 아무튼 지금 언론을 비롯한 요즘 많이 미쳤어. 그러니까 뿌려진 거지, 그치?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언론 비롯한 모든 기관은 뭐야? 중국 공산당, 응? 비자금이 꺼져 있다고 봐야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거 안 보여? 응? 안 보여? 큰일이에요. 자, 오늘의 공식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뭐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 따까리입니다. 아니라고? 맞아. 말이 필요 없어. 선동이야. 이 시간 이후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중국 공산당 따까리들입니다. 아니라고? 아니면 그 입증 책임 당신들한테 있어. 아니라는 건 입증을 해. 수십 쪽, 수백 쪽 자료와 문서로 입증해봐. 해봐. 알았어. 너희들은 중국 공산 따까리들이야. 맞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외우세요. 오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날라가자. 응? 공간이 생겨. 이제는 이게 나은 거지. 봉숭아한테 깨는 거. 뭐 지금 얘기하더라고 우파 바닥에 한동안 뭐 몰아내고 우리끼리 뭐 소수라도 뭐 떨떨해서 우리가 이긴다.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와 지금. 한동안 필요 없다. 우리끼리 뭉치자. 막 좋아. 땡큐 베리 먹자. 땡큐. 그렇게 가. 지금 이 바닥 안 보이세요? 이 판때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좋아요. 자, 봅시다. 이렇게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하세요. 뭐 하든지 말든 뭐. 각자 코너에서 좌우 열심히 싸우시라고. 싸우든지 말든지 어차피 세계 질서는 그냥 개가 짖는다고 뭐 열차가 안 가. 판때기 이렇게 간다고 지금. 여기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잖아. 싸우세요. 어차피 뭐 대한민국 뭐 예배당 냈는데 누가 적글 쓰던지 삿대질 하면서 싸우는 재미로 살고 계시잖아. 싸우세요. 싸우시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길어.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옛날에 있었던 길어. 영어식 표현으로 뭐라? 클로슬로? 클로슬로드가 맞겠다. 길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옛날에 이 기로라는 표현을 내가 지난 강의에서 쓴 것 같은데 그때는 뭐라 그랬지? 천덕기인인 단시지 유예로서 제족지 공복으로 외애지 민족 막 이런 얘기 해봐야 저 새끼 뭔 말이야. 존나 잘난 척해. 알았어, 딴 데 가서 놀아. 나 그런 얘기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히고 요즘 세상에 알아서 해. 나도 갔더라. 어디로 갈 겁니까? 해적선? 아니면 떼놈들 구멍? 어? 설거지? 해적선만 떠오르는 게 뭐야? 토르투가 아재 토르투가 아니면 포트로얄은 지금 물에 잠겼죠. 맞아. 지진으로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고. 그 토르투가 알잖아. 그 캐리비안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해적선 폴락에서 무법천지. 그렇게 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모든 규제 다 철폐하고 막 무법천지로 가지 뭐. 응? 약육강식 아주 야생의 사회 러프한 야생 아드레날린이 팍팍 솟네. 내가 이래봬도 내가 M60 사수 출신인데 M60 한번 사수 한번 할까? 해적선으로 갈까요? 그것도 괜찮아. 실물 경제사고 그러고 그래도 먹고는 살 거 아니야. 활기차고 다이나믹하고 술 여자 마약 뭐 별거냐? 마약하고 그런 거 하지. 에이 그래 떼놈들 그지 같은 것들은 구멍 내주는 것보다 낫다. 우리 국회의원들 쉐쉐들 니들은 니들끼리 똘똘 뭉쳐 따기비들. 그래가지고 떼놈들 구멍이나 대주고 살아 그지 같으니까 우리 그냥 해줬으면 갈라. 토르투가 가서 재밌게 놀 테니까 너희들은 떼놈들 구멍이나 대주고 살아. 찌질이 그래. 그래서 이번 스텝 보면서 기가 막히고 저쪽 애들 그 민주자 애들 쪽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걔네들은 계산이 서 이거는 번외로 다뤘던 쥐를 잡자 그 에너지 서반 유라이트 행동 양태 및 퇴치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얘네들 퇴치법은 의외로 간단해. 얘네는 수령주의라는 게 있거든. 부족주의. 그리고 계산이사 행동이 관찰 가능한 그리고 통제 가능한 어떤 관리 범위 내에서 어떤 결계를 딱 정하고 기준선을 정하고 선을 넘으면 한 놈만 때려줘. 걔네들이 수령으로 모시면 한 놈만 때려줘. 의외로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분석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관찰 가능하고 그 통제 가능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용이 먹을 수도 있어. 걔네들은 보급 투쟁하는 거 보세요. 허드렛 일도 마다 안 해. 그러니까 이용도 할 수 있어. 살살 이용해 먹고 버릴 수도 있다고. 버린다고 지네들이 와서 뭐 암살자를 버릴까? 그렇지도 않아. 얘네들은 겁이 나가지고 그런 일도 안 해. 꼭 몇 번 던져주면 이용이 좋아. 그리고 선 넘어 한 놈만 그냥 때려잡으면 돼. 그 의외로 간단해. 그 통제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해. 근데 이쪽 우박바닥은 어떤 줄 알아? 따개비야. 따개비. 들러붙어. 그리고 정체를 숨겨. 그리고 같이 공멸해. 진짜 그랬잖아. 이명박 박근혜. 공멸했죠? 김영삼을 얻었고.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이 김영삼일걸. 따개비야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잘 됐어. 어차피 그죠? 이번에 뭐 얘네들 생리 모습을 드러냈잖아. 이거 이번에 깨야 돼. 깨서 검아지가 누가 나올까? 광훈이? 정광훈이? 그거 괜찮겠다.
꼭 강아지 하나 내서 지들끼리 한번 쩔쩔쩔쩔. 아니면 뭐 돼지발정제? 그것도 괜찮고. 하나 강아지 우리 해서 지들끼리 쩔쩔쩔쩔 뭉치라고 하지 뭐. 그리고 니들은 그냥 때는 니들 구멍이나 대주고 살아. 그지 같은 새끼들. 우리는 그냥 해적성 갑시다. 투투가. 아이고 씨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예, 다음은 그 두 번째 주제인데,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 뭐 롯데리아 여러분들은 롯데리아만 눈에 뵈죠. 그러니까 한심한. 노상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좋은 사람이에요. 대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처리 능력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보에서만 잔배가 굵은. 근데 뭐 개인적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는데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그 남자가 뭐 그런 완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인재지 이 사람. 그러니까 노사원 구속을 했다 하는데 뭐에 내가 지금 관심이 꽂혔냐면, 처음에 이제 이 사람 민간인 신분이니까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긴급 체포 하기 전에 SBS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나요, 전화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요. 계엄 선포 뒤에 예상되는 자료 해설을 막기 위해서 성관이를 먼저 투입했다. 그 방첩사. 지금 방첩사령부가 옛날로 치면 이제 보안사령부라고 하네요. 전두환 장군 있었을 때 저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그 방첩사가 계엄 선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투입된 게 이제 방첩사 아닙니까? 그리고 IT 관련 부대가 먼저 이동했다라는 뭐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성관이를 제일 먼저 투입한 건 계엄 선포 뒤에 예상되는 자료 회선을 막기 위한 거다 라고 여기서 바꾸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지. 만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가 성관이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응?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빵. 그죠? 빵. 폭파됐겠지. 그죠? 아니면 불났겠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또 생각나냐면, 그 당직자 한 대여섯 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당직자 휴대폰으로 압수수색을 해갔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때 느낀 게, 저게 어떻게 성관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탈탈 털고 간 거지. 그리고 사령관 계엄군 증언을 본 신문기사를 내가 보면, 투입된 병사들 임무는 경계 근무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없었대요. 그리고 사진기로 서버 이렇게 촬영해 갔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 관련 증거? 아니면 데이터? 성관이를 탈탈 털어갔다라는 표현은 과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찍은 거는 일종의 체증이지. 어떤 활동을 했다는 체증 활동이고, 주요된 임무는 경계 업무였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지. 왜? 안 그랬으면 터졌을 때. 그죠? 폭파가 됐을 거라. 아니면 불이 났던가. 그죠? 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엄 뒤 노 전 사령관의 인터뷰에는 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성관이 먼저. 그리고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난 4월 총선 때 그 정부 차원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하더라고. 난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때 당했잖아. 누가 봐도 그 장난친 거 보이잖아요. 그 이재명 그렇게 표가 나올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대선 끝나고도 이상한 비이상적인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왜냐하면 선거에 진 놈들은 조용해. 이상하지 않아? 선거에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졌는데 선거에 진 놈들은 조용해. 지들끼리 젖잘싸 하고 있어. 그리고 선거에 이긴 놈들이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신세계가? 어?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선거에 진 놈들이 부정선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개표 다시 하자, 이거 틀렸다. 그러면 부정이 있었다고 칩시다. 예, 그래, 맞아, 장난쳤어. 그러면 이긴 사람들 쪽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왜 얘기를 해야 돼? 조용히 부정선거가 개입이 될 수 있는 그 분야를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표적인 게 사전선거. 지금 밀봉하고 있죠. 그 사전선거를 한 그 투표함을. 내가 보니 근데 돌아다니는 영상 보니까 그 밀봉이 아무 의미가 없던데? 그냥 뭐 치워받고 막 난리가 아니던데? 그럼 밀봉을 하면 안 되지. 바로 수개표로 그 현장에서 개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사전선거를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 집계를 내고. 그런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난 사전선거를 독려를 하길래 그 제도 개선이 되었나 보다 나는 했거든? 그거는 자신감으로. 아니면 그냥 정권이 바뀌었잖아. 여당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알고를 파악을 하고 이용을 하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아니네. 사전선거를 그렇게 독려를 하더니 당했네. 서울 총선도 지난 대선도 당하고 이번 대선 총선에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죠? 일부러 그랬구나. 시뮬레이션.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 대선 아니지 그지? 그 비상계엄을 하고 그 상관이 간 거는 일종의 고유지기 겸 그리고 경계근무, 불상사를 대비하게 폭파 혹은 뭐 화재, 얘네들 그런 짓 하고도 남지. 그죠? 그게 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2.12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관련 언급은 물론 이분은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동시에 탄핵 여론몰이, 요즘 탄핵을 계속 여론몰이 하잖아. 만약에 헌법재판관에서 심판 과정에서 그럼 이것도 일종의 정치 심판이거든. 헌법재판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조문이 100개나 되는데 몇 개 없잖아. 그 정치 재판입니다. 그 사법 재판이 아니야.
정치 재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진짜 여러 놈이 얌전한 사람 바보 병신 되는 거 우습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 머리를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까는 거지 뭐.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꽉 쥐고 있다가 계속 여러 머리로 간다. 탄핵으로 물러간다. 그러면 까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스모킹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한 그 스모킹건을 가지고 중심으로 어떻게 정치권 재편, 정치권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좌우로 정리. 앞으로 나라지. 지금 열이 안 맞아. 지금 내가 열이야 이 자식아. 열이 안 맞아 지금. 누구?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그래? 정치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단 부정선거 척결 아니고 처벌하고 부정선거가 이번 비선겸의 주성원이고 아니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조용히 처리할 문제야. 그건 드러내고 국가 위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번 미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사전선거가 사전선거율이 역대급이었죠. 난 그거 유심히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역대급으로 이겼잖아. 그냥 여유있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계기가 이번에 보니까 사전선거 제도가 바뀌었더라고. 어떤 게 바뀌었냐면 미국에는 우편 투표가 많다고 그러대. 우편 투표가 오면 예전에는 그걸 밀봉을 해서 보관을 했대요. 투표 당일까지. 이번에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그래 사전선거 역대급이었지만 결국은 그 룸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유해 난립 사건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가 선동해서 이제 유해 난립 사건을 했잖아. 내란이니 뭐니 요즘 말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유해 난립 사건이 사전선거 제도의 개선에 대한 승진으로 작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했거든. 근데 자꾸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 그래서는 이건 조용히 처리할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척결해단이 의제도 담겨있고 동시에 정치권들 길들이는 거 스모킹 건의 가장 결정적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본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한마디로 한중대입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 당원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선전포고라 마찬가지야. 경각심 가져야 돼요. 아직도 지금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릇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좀 깨우침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 주위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원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원인은 한중대입니다. 한중. 중국 공산당 비자금의 자금 세탁 거점으로 삼기 위한 중국의 계략에 대한 맞서는 우리가 경고다. 경고. 아시겠어요? 국내 친중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고, 동시에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아주 드러내고 쉬쉬하고 있는 친중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 특히 국민의힘 당내에서 따개비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공멸
선동하고 있는, 획책하고 있는 따개비들, 이 쉐샤들, 너희들, 이 인간들에 대한 경고야. 이번에 얼굴 드러냈어. 답 없지? 답 없어. 버려야지 뭐. 세 번째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된다? 버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호를 해야죠. 누굴 보호해야 됩니까? 윤석열, 우리 성렬형 보호를 해야죠. 그리고 절대 선동당하지 말고 집착하게 대응을 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데 집중하고. 지금 내전 중이야. 한중전이라고. 응?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 뭐 계속하죠. 역사는 뭐 나중에 하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